사람이다. 모두 도망쳐. 야, 이 임마, 저거 허수아비잖아. 허수아비. 야, 다 들켜다. 도망가자. 이거 누구야? 누가 밭에 들어왔어? 니들은 여기서 망봐. 하나만 가져갈게. 거기 누구야? 꽃장마, 네 만드기 아들 아니여? 11살 철수의 가장 뜨겁고 달콤했던 여름. 수박설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아이들은 더위를 조금이나마 피하기 위해 개천가로 모여들었지요. 달래천 물이 그나마 시원하다 하여 아이들이 온종일 첨벙거렸지만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 이내 등줄기에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철수는 그날 아침도 빈속으로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안춘심 씨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는데 솥뚜껑 사이로 피어오르는 김을 보고 철수는 잠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오늘은 쌀밥인가 아니면 적어도 보리밥이라도 되는가 싶어 벌떡 일어나 부엌 쪽으로 가보았더니 어머니가 쑥스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오늘은 죽이여. 묵은 보리쌀 조금 남은 거랑 감자 2개 넣어서 끓였는디 많이는 없은께 형이랑 옥분이랑 사이좋게 나눠 묵어야 쓰겄다잉.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울렸지만 억지로 참으며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형 철호는 벌써 마당에 나와 세수를 하고 있었고 여동생 옥분이는 아직 잠이 덜 깬 눈으로 방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셋이서 나눠 먹는 감자죽 한 그릇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닥을 드러냈고 철수는 숟가락으로 빈 그릇 바닥을 긁으며 괜히 마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어머니한테 더 달라는 말은 도저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책보를 어깨에 둘러매고 마당을 나서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손에 들린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저마다 보자기에 싼 도시락을 들고 다녔는데 철수네는 오늘도 도시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오늘 점심은 학교서 선생님한테 잘 말씀드려봐라. 워낙 사정이 이러니께 선생님도 이해해 주실기요. 철수는 대답 대신 그냥 신발을 꿰어 신고 돌아섰습니다. 고무신 코가 해져서 엄지발가락이 삐죽 튀어나왔지만 그것도 이제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마을길을 걸어 학교로 향하는데 저만치서 길동이가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철수야, 야 인자가냐? 나 기다렸잖여. 길동이는 달래마을에서 철수와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길동이네도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은 보자기에 뭔가를 싸들고 있었습니다. 길동아, 네 도시락이요? 응, 어머니가 고구마 삶아줬어. 한 개 줄까? 철수는 사양하려다가 뱃속에서 또다시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바람에 그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길동이가 보자기를 풀어 삶은 고구마 하나를 툭 내밀었고 철수는 그것을 받아들고 뜨거운 줄도 모르고 후후 불어가며 한 입에 반을 베어 물었습니다. 달고 포슬포슬한 고구마 맛이 혀끝에 퍼지는 순간 철수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이 이렇게 서러운 일인지 11살 철수는 그날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저마다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안에 보리밥 냄새,
김치 냄새가 뒤섞여 가득 찼고 철수는 아무것도 없는 빈 책상 앞에 그냥 앉아 운동장을 내다보았습니다. 옆자리 영철이가 도시락 뚜껑을 열며 슬쩍 철수 쪽을 쳐다보았고 만수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추었습니다. 신학도 선생님이 교실을 순시하다가 철수 앞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철수를 내려다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교무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선생님이 다시 나오셨는데 손에 삶은 달걀 2개와 주먹밥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김철수, 이리 와봐라. 철수가 선생님 앞에 서자 선생님은 조용히 그것들을 철수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점심 많이 싸왔는디 혼자 다 묵기가 그렇네. 너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철수는 선생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의 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고 철수는 그 눈빛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선생님은 일부러 못 본 척 돌아서셨고 철수는 밖으로 나가서 혼자 조용히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한 입 한 입 씹을 때마다 밥알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고마워서였습니다. 학교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달래천 건너편 밭에 탐스럽게 익은 수박들이 줄지어 누워 있었습니다. 허봉달 할아버지네 수박밭이었습니다. 초록 줄무늬 사이로 햇볕을 받아 반들반들 윤이 나는 수박들이 철수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입안에 침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길동이가 철수 옆에 서서 나란히 수박밭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철수야, 저 수박 진짜 맛있겠다잉. 저것 좀 봐. 얼마나 실하게 생겼냐. 그러게, 배꼽 쪽이 노랗게 익은 거 보면 딱 다 익은 기여. 영철이도 슬그머니 다가와 수박밭을 넘겨다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나 오늘 점심도 반밖에 못 먹었는데 어머니가 아파서 도시락을 조금밖에 못 사줬거든. 만수가 손으로 배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나도 배고프다. 아침에 고구마 반 개 묵은 게 다요. 내 아이는 한동안 말없이 수박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고 달래천에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의 뱃속에서 또다시 꼬르륵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길동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야, 우리 오늘 밤에. 길동이가 말을 이어가려다 멈추었습니다. 철수는 길동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밖에 나갔다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철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려요? 어디 아파요? 어머니는 손으로 눈가를 닦으며 억지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연기가 들어갔는갑다. 근디 부엌에도 안 계셨잖아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장독대 옆에 쪼그려 앉으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어머니가 미안하다잉. 오늘 저녁도 변변찮은 거밖에 없어서 쌀이 떨어졌는디 아버지가 장에 가서도 빈손으로 오셨어. 오늘은 그냥 감자 삶은 거랑 된장국으로 때워야 쓰겄다. 그래도 되겄냐, 우리 철수? 철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정작 철수는 자기가 더 미안했습니다. 아침에 감자죽 그릇을 긁어먹던 것이 길동이한테서, 고구마를 얻어먹던 것이 선생님께 주먹밥을 받아먹던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 별로 안 고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철수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시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철수는 마당 한켠에 서서 저물어가는 하늘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이 붉다 못해 보라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철수는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감자 2쪽과 된장국 한 그릇으로는 도저히 배가 차지 않았습니다. 뱃속이 쓰리고 아렸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고 귀뚜라미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돌담 너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야, 자냐? 길동이었습니다. 철수가 담 쪽으로 가자 길동이 뒤에 영철이와 만수도 서 있었습니다. 셋 다 맨발이었고 얼굴에는 잔뜩 긴장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야, 우리 지금 갈까? 달도 없고 딱 좋은 밤이요. 철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박설이. 낮에 길동이가 말하려다 멈추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철수는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들키면 허봉달 할아버지한테 혼이 나는 건 기본이고 아버지한테까지 알려지면 회초리를 피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발은 이미 수박밭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너무 고팠습니다. 가자. 철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 아이는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달래마을의 골목길은 낮에도 좁고 구불구불했는데 밤이 되니 발밑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철수는 몇 번이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영철이가 앞장을 서고 만수가 그 뒤를 따랐으며 철수는 뒤에서 가슴을 졸이며 걸었습니다. 내 아이의 발소리가 흙길 위에서 사각사각 울렸고 멀리 깨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가 소리가 잦아들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달래천을 건너야 했습니다. 낮에 보면 무릎께밖에 안 오는 얕은 여울이었지만 밤에는 물소리조차 크게 들려 왠지 모르게 무서웠습니다. 영철이가 먼저 첨벙 물에 발을 담그며 말했습니다. 야, 별거 없다잉. 어서 건너와. 만수가 그 뒤를 따랐고 만수가 발을 담그며 차갑다고 작게 투덜거렸습니다. 철수도 물속에 발을 넣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밤 냇물은 서늘했고 발바닥으로 미끄러운 돌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물살이 발목을 감싸 흐르는 느낌이 묘하게 무서우면서도 짜릿했습니다. 천을 건너자 수박밭이 코앞이었습니다. 할아버지네. 수박밭은 달래천 건너편 완만한 비탈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보니 낮에 보던 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수박 넝쿨들이 땅 위를 기어 뻗어나가 어둠 속에서 그 윤곽이 어슴푸레하게 보였고 여기저기 둥그런 수박들이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어둠 속에서 묘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동이가 막 수박밭 안으로 발을 들이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밭 한가운데 서 있는 허수아비가 바람에 흔들리며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움직이는 형체를 본 영철이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사람이다. 내 아이가 동시에 뒤로 벌러덩 낮아빠졌습니다. 철수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고 만수는 그 자리에서 엉덩방아를 찧으며 엉엉 울 뻔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것이 허수아비라는 것을 알아챈 길동이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야 임마 영철아. 네가 더 사람 놀래켰자녀. 저거 허수아비잖아. 허수아비. 나가 어떻게 알아. 밤에 보면 진짜 사람처럼 생겼자녀. 쉿. 조용히 해라. 다 들켜불겄다. 내 아이는 서로 눈을 흘기며 허수아비 곁을 조심스럽게 지나쳐 수박밭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철수의 심장은 아직도 두근두근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박밭 안으로 들어서자
이제는 어느 수박을 가져가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길동이는 수박 배꼽 쪽을 손가락으로 두드려 보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아직 덜 익었어. 소리가 너무 맑어. 영철이는 수박 밑바닥을 들춰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노란 자리가 있으니께 익은 기여. 이걸로 하자잉. 만수가 수박을 두 손으로 들어 올리려다 그만 손에서 미끄러져 수박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퉁 하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고 내 아이는 또다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멀리 깨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불빛 하나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야, 다 들켰다. 도망가자. 길동이가 속삭이듯 외쳤고 내 아이는 수박도 못 가져간 채 넝쿨 사이를 헤치며 박끄트머리로 다른 박질 쳤습니다. 철수는 뛰다가 수박 넝쿨에 발이 걸려 앞으로 고꾸라졌고 무릎과 손바닥이 거친 흙에 긁혀 따끔거렸습니다. 하지만 아픈 것을 느낄 겨를도 없이 벌떡 일어나 다시 뛰었습니다. 달래천가에 숨어 헐떡이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호롱불 하나가 흔들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허봉달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호롱불을 높이 들어 주위를 살피며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 누구여? 누가 밭에 들어왔어? 내 아이는 달래천가의 갈대밭 속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할아버지한테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철수는 숨을 참으며 땅바닥에 얼굴을 붙이고 눈만 빠끔히 들어 할아버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호롱불이 갈대밭 쪽으로 가까이 다가왔고 철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논 쪽에서 황소 한 마리가 울타리를 들이받는 소리가 쿵 하고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 소가 또 말썽이요.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으며 논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호롱불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철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라지자 길동이가 다시 수박밭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 그냥 가면 억울하잖여. 한 번만 더 해보자잉. 미쳤냐? 방금 할아버지가 나오셨잖여. 영철이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할아버지 논 쪽으로 가셨잖여. 지금이 딱 좋은 기여. 빠르게 하나만 가져오자. 철수는 망설였습니다. 몸은 도망가고 싶었는데 배는 여전히 고팠습니다. 결국 철수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내가 갈게. 니들은 여기서 망봐. 길동이가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야, 진짜요? 철순이가? 빠르게 하나만 가져올게. 철수는 혼자서 수박밭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밤 공기가 피부에 서늘하게 닿았고 발밑에서 넝쿨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수는 재빨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수박 하나를 골라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양팔에 실렸고 익은 수박 특유의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불빛이 확 밝아지며 허봉달 할아버지의 굵은 목소리가 밤 공기를 쩡쩡 울렸습니다. 거기 누구여? 꼼짝 마. 철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수박을 든 채로 온몸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성큼성큼 가까워졌고 철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허봉달 할아버지는 수박을 든 철수를 단번에 알아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철수를 내려다보시더니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김만득이 아들 아니요? 철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귀가 빨개지도록 달아올랐고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수박은 여전히 두 손에 들려 있었고 그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예. 한마디 대답이 입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철수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철수를 데리고 김만득 씨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길동이며 영철이며 만수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고 철수 혼자 할아버지 뒤를 고개 숙인 채 따라 걸었습니다. 사각사각 흙길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밤하늘의 별들이 철수를 내려다보며 전부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방에서 주무시다가 할아버지 목소리에 놀라 뛰쳐나오셨습니다. 할아버지께 상황 설명을 들은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방문 뒤에서 두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허봉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마당에는 아버지와 철수 둘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매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아버지가 입을 여셨는데 그 목소리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네가 배가 그렇게 고팠냐? 그 한마디에 철수는 그만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도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마당 위로 여름밤 별빛만 소리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한테 혼이 날 줄 알았는데 혼도 나지 않았고 매를 맞을 줄 알았는데 매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자니 아버지의 그 낮고 떨리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네가 배가 그렇게 고팠냐? 그 한마디가 가슴속 어딘가를 콕콕 찌르며 아프게 했습니다. 옆에서 형 철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야, 자냐? 아니, 많이 혼났냐? 아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셨어. 철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게 더 무섭지.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실 때가 제일 속상하신 거요. 나도 알아.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동생 옥분이는 벌써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고 문풍지 사이로 밤바람이 가늘게 스며들어 왔습니다. 어디선가 귀뚜라미가 울었고 달래천 물소리가 먼 데서 낮게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박밭의 어둠이며 허봉달 할아버지의 불빛이며 수박을 든 채 굳어버렸던 자기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철수가 눈을 떴을 때 아버지는 이미 마당에 나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깨끗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채 무언가를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철수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바라보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어서 씻어라. 아버지랑 같이 갈 데가 있다. 어디요? 허봉달 할아버지 댁이요. 어제 일 사과드리러 가야지. 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다시 어르신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단호했고 철수는 군말 없이 세숫대야에 물을 떠다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나란히 골목길을 걸으며 철수는 자꾸만 발이 느려졌습니다. 아버지가 앞서 걷다가 뒤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빠르게 와라. 아버지, 저 진짜 가야 돼요? 너무 창피해요. 아버지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철수 앞에 쪼그려 앉아 눈을 맞추며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들어봐라. 창피한 건 잘못을 했을 때가 아니요. 잘못을 하고도 모른 척할 때가 진짜 창피한 기요. 네가 어제 배가 고파서 한 짓이지만
그래도 남의 것에 손댄 건 손댄 거요. 그걸 똑바로 인정하고 사과드리는 것이 사내가 할 일이요. 알겠냐? 철수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고 따뜻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봉달 할아버지 댁에 들어서자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지팡이를 짚고 계시다가 부자를 보시고는 눈을 찡그리셨습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드리고 가져온 선물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제 아들 녀석이 어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배가 고파서 한 짓이라 하더라도 변명이 안 되는 일이고 제가 아비로서 먹을 것 하나 제대로 못 챙겨준 탓이 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도 아버지 옆에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긴 한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만드기, 고개 들어봐. 나가 화가 난 게 아니여. 사실 어젯밤에 그 녀석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나가 다 봤어.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밤중에 그 짓을 했겠어. 근디 말이여, 만드기. 이 수박밭 임자가 나인 건 맞는디. 내가 이 마을 아이들 다 내 손자처럼 생각하는 거 알제? 철수야. 예, 할아버지. 다음부터 배고프면 나한테 와서 말해. 몰래 서리하는 것보다 할아버지한테 하나 달라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응?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호통을 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도 눈가를 손으로 훔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철수와 아버지를 마당에 세워두고 가시더니 잠시 후 커다란 수박 하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배꼽 쪽이 노랗게 익고 줄무늬가 또렷한 딱 보기에도 실하게 잘 익은 수박이었습니다. 만드가, 이거 가져가. 아이들이랑 나눠 묵어. 아버지가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들 녀석이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이걸 받습니까? 받아.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기여. 만드가, 네가 들고 가거라. 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시다가 두 손으로 수박을 받아 드셨습니다. 커다란 수박을 품에 안은 아버지의 뒷모습이 철수 눈에는 어쩐지 평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철수는 말없이 아버지 곁을 따라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철수는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서 길동이와 영철이, 만수를 만났습니다. 셋은 철수를 보자 머쓱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길동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 철수야. 우리가 미안하다잉. 어젯밤에 네 혼자 두고 도망간 거. 나 밤새 잠을 못 잤어, 진짜로. 영철이도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네가 제일 용감하게 들어갔는디 우리가 먼저 튀어버렸으니께 진짜 나쁜 놈들이제 우리가. 만수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들고 있던 것을 철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삶은 고구마 2개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삶아줬어. 네 주려고 가져왔다. 철수는 친구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갈대밭 속에서 함께 숨죽이던 얼굴들이었고 어둠 속에서 먼저 도망쳐버린 얼굴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얼굴들이었습니다. 야, 임마들아. 됐어. 나도 잘못한 거요. 같이 한 건데. 그래도 네가 혼자 남아서 다 뒤집어 쓴 거잖여. 철수는 고구마를 받아들고 친구들에게 씩 웃어 보인 뒤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걷다가 아버지 품에 안긴 수박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아버지가 허봉달 할아버지 이야기를 짤막하게 전하자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수박을 바라보시더니
눈가를 손등으로 살짝 훔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이걸 주셨단 말이요? 응. 받아가라고 직접 밭에서 가지고 오셨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부엌으로 들어가 식칼을 가져오셨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멍석을 펴고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수박을 두 손으로 꽉 쥐고 멍석 위에 내리치자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새빨간 속살이 환하게 벌어졌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옥분이가 두 눈을 빛내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빨개, 진짜 빨개. 아버지가 칼로 수박을 한 조각씩 썰어 가족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철수는 자기 몫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즙이 혀끝부터 목구멍까지 한꺼번에 퍼져나갔습니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훔치려 했던 바로 그 수박밭의 수박이었습니다. 형 철호가 수박씨를 손바닥에 모아 쥐며 말했습니다. 야, 철수야. 네가 사과하러 다닌 덕에 우리가 수박을 얻어먹는구나. 임마, 그런 소리 마. 아버지가 피식 웃으시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수박 한 조각을 들고 조용히 드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다는 것을. 저녁 햇살이 마당을 비스듬히 가로지르고 달래천 물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수박을 먹으면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맛이 얼마나 달고 시원했던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몰래 훔치려 했던 그 수박을 오늘 햇빛 아래서 가족과 함께 마음 놓고 먹는 이 수박이야말로 100배는 더 달았습니다. 수박을 다 먹고 난 뒤 마당에는 빈 수박 껍데기만 뒹굴었습니다. 옥분이가 껍데기에 남은 빨간 속살을 숟가락으로 긁어먹는 사이 철수는 멍석 위에 드러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무언가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철수가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 쪽을 기웃거리자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오늘 저녁은 쌀밥이요. 예, 쌀밥이요? 응. 엄길의 할머니가 오늘 쌀 한 대박을 갖다 주셨어. 철수, 내가 아버지랑 어른들한테 고개 숙이고 사과하러 다녔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나 봐. 할머니가 그 말 듣고 쌀을 들고 오셔서는 그 아이가 잘못은 했어도 참 기특하다고 하시면서 이걸 주고 가셨어. 철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길의 할머니는 철수네보다도 더 가난하게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귀한 쌀을 한 대박이나 가져다 주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뭉클하게 조여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만득신의 식구들은 오랜만에 흰쌀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 철호도 여동생 옥분이도 모두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 밥이 얼마나 맛있었던지 철수는 밥을 먹으면서 자꾸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신학도 선생님이 수업 중에 갑자기 칠판에 큰 글씨로 한 문장을 쓰셨습니다. 정직한 가난은 부끄러움이 아니다. 선생님은 분필을 내려놓으시고 아이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그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냐? 가난한 게 죄가 아니여. 배고픈 게 잘못이 아니여. 근디 그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기여. 이 마을에 어제 용감한 일을 한 녀석이 있어. 잘못을 하고 나서 도망가지 않고 어른을 찾아가 고개를 숙인 녀석이 있거든. 그 녀석이 누군지는 말 안 해도 알겠지?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철수는 귀가 빨개졌고 길동이와 영철이와 만수가 슬그머니 철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희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철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 실수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근디 넘어진 다음에 어떻게 일어서느냐.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요. 알겠냐? 예. 아이들의 대답이 교실을 가득 채웠고, 철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천천히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못을 하고 나서 도망가지 않았던 것이, 아버지 손에 이끌려 고개를 숙이러 다녔던 것이 지금 이 순간 철수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래마을 들판 위로 여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고, 벼들이 바람에 일렁이며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어젯밤 그 어둡고 무섭던 수박밭이 지금은 그냥 평범하고 넉넉한 들판의 일부로 보였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여름이 지나고 달래마을에는 가을이 왔습니다. 황금빛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달래천 물소리는 한층 맑아졌습니다. 철수는 그 여름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저지른 한 번의 실수가 오히려 평생 가슴속에 새겨질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훗날 어른이 된 철수는 자기 아이들에게 종종 그 여름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박서리 이야기를, 아버지와 함께 어르신들을 찾아가 고개를 숙이던 이야기를, 허봉달 할아버지가 건네주신 그 수박 한 통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곤 했습니다. 얘들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이 뭔지 아냐? 남의 것 훔쳐서 먹는 것도 아니고 혼자 배불리 먹는 것도 아니여. 잘못을 인정하고 나서 마음 편히 먹는 밥 한 그릇,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기여. 그리고 배고플 때 손 내밀어주는 친구 하나, 그게 세상에서 제일 큰 재산이여. 달래마을은 지금쯤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초가집 지붕 위의 박덩굴도, 느티나무 아래 긴 담뱃대를 피우시던 어르신들도, 밤이면 문풍지를 떨게 하던 찬바람도 이제는 모두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달래마을 사람들이 서로 나누었던 따뜻한 정만큼은 어떤 세월이 흘러도 빛이 바래지 않습니다. 배고픔이 죄가 되던 시절, 그 배고픔보다 더 크고 따뜻했던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었습니다.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고, 잘못해도 다시 기회를 주고, 가난해도 가진 것을 나누었던 그 시절 그 사람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어쩌면 풍요가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이 아닐까요? 달래마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달래마을의 또 다른 계절이 찾아옵니다. 보릿고개 고개마루에서 온 가족이 함께 견뎌낸 그 봄날의 이야기, 잊지 못할 그 시절의 기억이 다시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